다들 달력 한번 보시죠. 2026년이 코앞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뉴스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 물가가 잡힌다, 이제 산임살이 좀 나아질 거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계좌, 그리고 장 보러 갔을 때 느껴지는 체감 물가 정말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내내 일종의 희망 고문에 당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예전처럼 저금리 시대가 오고 내 자산 가격도 다시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말이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그 기대감을 아주 산산조각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 제가 2026년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싹 다 뒤져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은 청구서가 날아오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빚으로 버티고 부동산 불패 신화로 버텼던 그 모든 대가를 숫자로 확인하게 되는 잔인한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살아남아 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분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여러분의 재무 계획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앉은 자리에서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는 말라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 주식을 손절하고 미국으로 그리고 특정 자산으로만 돈을 옮기고 있을까요?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2026년의 진짜 공포, 지금 바로 추적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시계를 딱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오직 미국 연준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금리만 내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죠. 실제로 금리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도 경제가 펄펄 끓습니다. 고용은 좋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이 1350원에서 내려오질 않으니 꼼짝을 못합니다. 결국 2025년은 기다림의 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에게 떨어진 떡고물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26년의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Great Divergence, 한국말로는 대분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경제가 좋으면 다 같이 좋고 나쁘면 다 같이 나빴습니다. 밀물 들어오면 모든 배가 같이 떴단 얘기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가는 놈만 가고 죽는 놈은 철저하게 죽습니다. 평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요 경제기관들 전망을 보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저 숫자의 대부분은 미국과 인도가 끌어올리는 겁니다. 반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1.9% 수준입니다. 잠재 성장률도 안 되는 1%대 성장이 이제 뉴 노멀, 즉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격차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냉정합니다. 성장하는 곳으로만 흐릅니다. 2026년 투자시장의 승패는 누가 더 빨리 애국심을 버리고 자본의 흐름을 탔느냐에서 갈릴 겁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 몰래 돌고 있는 보고서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국내 자산 비중을 줄여라. 이게 매국노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한국은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수출, 트럼프 위기 혹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세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입니다. 내수? 여러분 지갑 얇아진 거 아시죠? 인구는 줄고 빚은 많으니 누가 돈을 씁니까? 뉴스에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물가가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 때처럼 금리가 0%대로 내려가는 세상을 기대하지만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2026년 최종금리는 3.0%에서 3.5% 구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물가 고금리는 이제 비상사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금리가 3% 아래로 안 내려간다는 건 빚내서 투자하는 시대, 영끌에서 집 사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채의 장벽입니다. 이 용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에 목숨줄이 달린 단어니까요.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금리가 거의 공짜 수준일 때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빌렸습니다. 일단 빌려 쓰고 나중에 갚자 했겠죠. 보통 회사채의 만기가 3년에서 5년입니다. 자, 계산해 보시죠. 그 만기가 언제 돌아옵니까?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에 왕창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자가 1%였는데 지금 돈을 다시 빌리려면 이자를 5%, 6%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자를 감당 못하는 기업들, 우리는 그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 좀비들을 살려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붙여놓은 거죠. 하지만 2026년에는 그 호흡기를 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좀비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는 더 박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게 제가 말한 대분열의 진짜 공포입니다. 현금을 쌓아둔 1등 기업은 망해가는 좀비 기업을 헐값에 죽줍해서 더 커지겠죠. 반면 어중간한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할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실적을 증명하는 소수의 황제주와 나머지 잡주의 격차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주식 과연 황제주입니까? 아니면 곧 산소호흡기 때의 좀비입니까? 자, 조금 머리 아프시죠? 분위기를 바꿔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 자산의 부동산인데 이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6년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해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즉 돈을 벌어서 집을 사줄 젊은 층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숫자로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지방 부동산은 이미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빈집은 드러나는데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핵심지는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대분열입니다. 부동산은 끝났다와 서울은 불패다 라는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맞는 기이한 시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내리면 집값 다시 오르겠지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금리는 예전처럼 0%로 안 돌아갑니다. 대출이자 4, 5%를 감당하면서 10억, 20억짜리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고소득자뿐입니다. 결국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서울 핵심지와 끝없이 추락하는 나머지 지역으로 잔인하게 쪼개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방 아파트나 외곽 지역 빌라를 들고 계신다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건 존버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2026년 주식시장을 지배할 단 하나의 테마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AI의 실적 검증을 꼽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AI가 미래다라고 외치면서 반도체 장비 사고, GPU 사들이는 단계였습니다. 일종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죠.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싼 AI 칩 사서 돈은 얼마나 벌었는데 이 질문에 대답 못하는 기업들 가차없이 폭락할 겁니다. 마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 인터넷 세상이 온다며 주가가 올랐지만 실적 없는 회사들이 줄도산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건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실제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찐 기업들은 제2의 애플, 제2의 구글이 되어 날아갈 겁니다. 반면 단순히 우리도 AI 해요 라고 숟가락만 얹었던 테마주들은 2026년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이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타의 시대는 가고 알파의 시대가 왔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시장 전체를 사면 돈 벌던 시대는 끝났고 진짜 실력 있는 종목을 핀셋으로 골라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이게 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치명적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혹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주식시장 기억하십니까? 미국 S&P 500 지수는 그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극복하고 날아갔죠. 그런데 한국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1800에서 2200 사이를 지루하게 오르내리는 그 악명 높은 박스피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2026년이 바로 그 제2의 박스피, 아니 어쩌면 박스피의 붕괴가 시작되는 해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니 더 안 좋습니다. 그때는 중국이라도 우리 물건을 사줬죠. 지금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경쟁자가 됐습니다. 미국은 우리끼리 해먹겠다며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떤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율 1200원 넘으면 나라 망한다고 했습니다. 위기라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350원, 1400원이 돼도 뉴스에서 속보조차 안 나옵니다. 그냥 이게 익숙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 된 겁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원화의 가치가 똥값이 됐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 돈은 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인구는 줄어들고 기업들은 돈 벌어서 미국에 공장 짓기 바쁜데 도대체 누가 한국 원화를 들고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기서 2026년을 강타할 또 하나의 악재, 바로 관세 전쟁이 등장합니다. 만약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관세 10%, 20%만 맞아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제정세는 냉혹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고래들이 새우한테 자리세 내라고 협박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 말이 단순히 자조적인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들이 바보라서 삼성전자 팔고 엔비디아 사고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자본 이민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민, 가방 싸서 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더 안전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옮기는 디지털 망명인 셈이죠.
그런데 정부나 언론은 뭐라고 합니까?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하겠다라며 안심시킵니다. 물론 밸류업 좋은 정책입니다. 배당 늘리고 주주 환원하면 좋죠.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썩은 물에다가 먹이 좀 더 뿌려준다고 물고기가 돌아옵니까? 물이 깨끗해야 물고기가 살죠. 기업 상속세 문제, 경직된 노동시장, 꽉 막힌 규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놔두고 주가 부양하겠다는 건 암 환자한테 소화제 주면서 다 나았다고 하는 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2026년에 터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투체의 장벽과 인구 절벽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입니다. 2026년은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 막내가 만 63세, 즉 은퇴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이분들 자산의 대부분이 뭡니까? 아파트 한 채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으니 생활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줄이거나 팔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집값은 오르니까 라며 버텼지만 2026년에 금리가 안 떨어지고 집 살 젊은 애들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특히 지방과 수도권 외곽부터 이 현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겁니다.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같은 핵심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버티겠지만 그 외 지역은 일본의 빈집 쇼크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2026년은 그 믿음이 깨지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 빨면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돈 버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2026년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무지성 적립이나 장기 투자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옥석을 가려내지 못하면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첫째, 달러라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환율 1350원은 이제 기본값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내 전 재산이 묶여있다는 건 침몰하는 배에 구명조끼도 없이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기축통화인 달러 혹은 달러 기반의 자산으로 옮겨놔야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둘째, AI의 진짜 수혜주를 찾아내야 합니다. 2025년까지는 엔비디아 같은 칩 만드는 회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해입니다. AI 칩을 사다가 그걸로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 업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서 직원을 줄이고 이익을 들리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제2의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AI 도입에 실패하거나 AI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파괴되는 기업들은 소리 없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은 어느 쪽입니까? 셋째, 만약 부동산을 꼭 사야겠다면 양극화의 정점을 노리십시오. 어설픈 지역의 신축 아파트보다 썩어도 준치라고 차라리 서울 핵심지의 낡은 빌라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겠죠. 핵심은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인구가 줄어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곳, 그런 곳만 살아남습니다.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방 아파트 갭 투자했다가는 2026년에 깡통찰 각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미국 기관들이 ETF로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고 심지어 국가 전략자산으로 논의되는 시점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산에 관심을 끊는 건 스스로 기회를 차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몰빵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5%, 10%라도 해지 수단으로 고려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2026년의 전망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겁니다. 경제가 K자로 성장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위로 올라가는 윗줄기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아랫줄기만 남고 가운데는 텅 비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해도 부지런히 뛰어 올라가야 겨우 제자리일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거라고 맹신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 개개인의 통장 잔고를 불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도생. 참 슬프고 냉정한 단어지만 앞으로 3년, 5년은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사셔야 합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키고 내 가족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합니다. 2026년 분명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빚독촉과 자산 하락의 공포가 덮쳐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미리 눈을 뜨고 준비한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의 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남들이 다 죽는다고 할 때 헐값에 자산을 사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현실을 외면했느냐, 아니면 직시하고 준비했느냐.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경제의 신호들, 그리고 언론이 감추려고 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끝까지 파헤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